상호의존론의 개요와 시험 포커스입니다. 상호의존론은 로버트 커헤인과 조셉 나이가 파워 앤 인터디펜던스, 권력과 상호의존이라는 책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 세력균형론자들,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라는 게 주로 국가 대 국가 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코헨과 나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국가끼리도 이렇게 국제정치 현상을 표출시키지만 국가적 행위자가 아닌 초국가적 기구로서의 국제기구라든지 혹은 국가 내에 비국가적 행위자로서의 어떤 정당, 사회단체, 이익집단, 또 어떤 그 개인들도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살펴봐야 되고, 그런 측면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니 국가 중심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 중심의 고전적 현실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자유주의 이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험 포커스는 우선 이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게 상호의존론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뭐냐? 특히 상호의존론은 현실주의가 보는 그러한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의존론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 민감성, 취약성. 상호의존론 배웠는데 민감성, 취약성 모르면 안 배웠다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관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호의존이 되어 있긴 있지만 복합적으로 의존되는 것을 복합적 상호의존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며 그 내용은 뭔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론에 대한 어떤 타당성과 어떤 한계, 그 다음에 동아시아나 어떤 미중 관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상호의존이 점증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동아시아나 어떤 범세계적인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미중 간에 상호의존이 되는 가운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지만 그 속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평화적으로 관리될 것인지 아니면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이 바로 상호의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의존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호의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다음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의존이 뭔가라고 봤을 때, 먼저 코헨과 조셉 나이는 의존이라는 것을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서를 직접 보고 이렇게 따온 겁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거나 중대하게 영향을 받는 상태다. 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의존입니다. 근데 상호의존은 사실은 서로 그런 의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헨과 조셉 나이는 그냥 뮤추얼 디펜던스다. 상호 의존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인터 디펜던스다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다른 집단이라는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적인 효과가 일단 나타나면 상호 의존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저자는 이익도 발생하지만 상호 의존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같이 봤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비용과 대가가 치러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호 의존하에서 협력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의 상호의존이 있다고 그랬는데, 뭘 제시했냐면은 민감성 상호의존과 취약성 상호의존입니다. 영어로는 sensitivity interdependence, vulnerability interdependen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민감성 상호의존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변화가 있을 때 한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자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대응이나 정책을 하기 전까지 그 외부의 변화로 해서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나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ost before policy, 어떤 정책을 만들기 이전에 감수해야 되는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그 비용을 바로 민감성 상호 의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가 석유가를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응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싸게 석유를 사와야 되겠죠. 석유가가 비싸면 그게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제 혼란이 오겠죠. 거기서 또 비용이 발생하겠죠. 어떤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기 전까지 어떤 외부의 변화에서 치러야 되는 대가, 이것을 민감성 상호 의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와 대비되는 게 취약성 상호 의존입니다. 취약성 상호 의존은 뭐냐면은 어떤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비용이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석유가가 올랐어요. 막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위자는 반드시 대응 정책을 만들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용과 대가를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비용과 부담이 있다면 그거를 cost after policy, 정책 이후의 사후적 비용이다라고 해서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비용과 부담. 지금 석유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석유 수입을 다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이렇게 확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석유가가 오름으로써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해결되지 않은 비용과 대가, 이것을 취약성 상호 의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쭉 보면요, 통합이론과 상호 의존론의 핵심 내용을 각각 적으시오. 상호 의존론 배웠잖아요. 그대로 옮기면 되겠네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 의존 증대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강의 안에서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 딜레마의 현상과 원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자유주의 이론과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안보 딜레마를 안보 외부 효과에서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호전을 통해서 일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 현상과 그 원인은 별도로 국제안보론 쪽에서 자세히 우리가 배워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유주의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오존론도 있고요. 그 신자유주의 제도론도 있고요. 또 뭐 더 나가서 가버넌스 이론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이론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이론을 다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이론으로 같이 병렬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꼭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답을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유주의 이론을 포괄적으로 꿰뚫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예상 문제 내봤습니다. 세력전이론하고 지문은 똑같습니다. 지문은 똑같은데요. 문제는 좀 달리 해봤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비화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하여 상호 의존론의 안보 외부 효과와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기술하여 보시오. 우리가 상호 의존론의 안보 외부 효과 배웠죠. 그것을 기준으로 미중 간의 상호 의존과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 살펴봤죠. 그걸 가지고 답을 여러분이 하면은 되는 내용입니다. 비대칭적 상호 의존과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인지 기술해 보시오.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민감성, 취약성 얘기하고요. 민감성과 취약성의 비대칭성이 권력 관계를 발생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나 이런 걸 봐서 알겠지만은 민감성과 취약성이 중국이 높고 미국이 낮기 때문에 이 비대칭적 상호 의존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강대국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기술해 나가면 되겠죠. 자, 복합적 상호 의존의 주요 특징을 기술한 다음 이들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번 뒷받침하여 보시오.
취약성, 민감성으로 보면은 미국이 좀 우세해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지금 시진핑 정부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내에도 비국가적 행위자, 즉 야당, 민주당 세력 이런 데는 트럼프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제기구나 이런 비국가적 행위자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제를 비판하고 있고요. 중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을 지금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국가적 행위자 차원에서 중국을 지원하는 그러한 국제 여론과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 간의 위계 질서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뭐 초강대국입니다. 중국이 아직 군사적으로 따라오기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영역에서는 지금 중국이 상당 정도 따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초강대국일지 모르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이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시간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금 미국의 압박에 밀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중국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군사력의 부차적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호의존 상황 속에서는 군사력이 중요한 수단이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군사를 사용하는 순간 서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의 기회비용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지만 그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득을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등등을 설명하게 되면 지금 당장 보면 지금 중국이 밀리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유리한 국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답 작성 이런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